네, 안녕하세요. 박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생성형 AI와 윤리고요. 이 PT는 동국대학교와 이화여대가 같이 합작해서 만든 PT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배울 건요, 세 가지 큰 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생성형 AI를 활용한 창작을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를 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알고리즘 편향의 문제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순차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성형 AI를 통한 창작을 보도록 할게요. 네, 생성형 AI를 통한 창작 같은 경우 이제 첫 번째 인공지능 창작물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작의 주체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창작의 주체성. 이 부분을요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윤리 관점에서 이제 제가 풀이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AI는 의도나 감정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 인간의 창작과 동일한 범주에 두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이라든지 윤리적 판단에 따라서 누가 창작자인가 하는 게 큰 논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한 AI가 만든 결과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분들 챗GPT로 해서 한번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물이 인간이 만든 창작물처럼 보여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허위 공표하거나 허위 저작권으로 등록을 할 경우에는 위험합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인간 저작물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인간 저작물, 이 AI가 학습하고 생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인공지능 창작물이요. 아무래도 인간 저작물하고 차용하는 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대규모 데이터 학습 특성상 출처를 추적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그 때문에 이제 저작권 침해 가능성 판단이 구조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창작물 보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 같은 경우 이제 보호무용론과 이제 보호론으로 나눠져 가지고 두 가지 입장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호무용론입니다. 보호무용론은 이제 AI는 창작 유인을 느낄 수 없고 프로그래머 또는 사용자를 권리 주체로 보기에도 논리적 근거가 약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 결과적으로 보호 필요성이 아무래도 어떻다? 낮다라는 입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보호무용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프로그래머 차원과 이제 사용자 차원, 그 다음에 공동 저작자의 가능성으로 해가지고 세 가지를 나눠서 보여주고 있는 사례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호론이에요. 보호론 같은 경우에는 통상 저작물보다 낮은 수준의 이제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거냐면 AI 창작물 산업 같은 경우 이제 고비용 고투자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최소한 산업보호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그 보호할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보호론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보다는 산업투자 보호 측면에 가깝다라는 거, 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생성형 AI 창작물 이용 사례를 조금 보자면요. 우선 에밀리 하월의 이제 작곡, 나부스의 이제 그림 생성, 2022년도 콜로라도 박람회의 이제 AI 예술 우승 사례를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 보게 되면은 이제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게 AI가 예술 및 창작 시장에 실질적으로 어떻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이제 미드저니를 이용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점차 더 늘어날 것이다 라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AI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이냐?
우선요, 저작물성에 대해서 보고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 저작물성 같은 경우 인간 창작물 기준으로 봐야 되는 상황인데, 저작권법에서는 이제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AI 생성물 같은 경우에는 저작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이제 인간의 정신적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AI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AI가 인격과 의도를 갖지 않는 존재가 단독 저작자로 인정되기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요. 19세기 이후 저작물 개념 같은 경우 네, 기계와 도구의 역할을 인정하는 방향으로도 확장이 된 상황입니다. 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모호하다라는 부분으로 네,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저작권법의 한계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 AI 저작물 관련돼서 이제 프로그램을 보호할 것이냐, AI 창작물을 보호할 것이냐 해서, 네, 계속 논란을 일고 있어요. 왜냐면 이 AI 자체가 프로그램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고 있기는 합니다만, 네, 보호 대상이거든요. 네. 그런데 AI가 만든 산출물은요, 저작권 보호와 충돌이 이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주요 문제는 이제 두 가지예요. AI가 만든 결과물을 사람 저작물 전제로 하는 저작권법 체계에 자연스럽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고, 또 기존 작품과 실질적 유사성, 의거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분쟁 발생 시 기준이 모호하다라는 부분 때문에 네,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라고 네,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 다른 문제는 이제 허위 표시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 허위 표시 문제랑 이제 경쟁법적 관점에서 이제 AI 생성물이 이제 사람이 만든 것처럼 표시하는데 이제 허위 표시 문제가 계속 발생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AI 생성물은 귀속 주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경쟁법적 보호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보호라고 하거든요. 그 부분과 이제 투자 보호 등에서도 이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오가고 있다라고 들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외 판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판례를 보시게 되면요. 구글북스나 인터넷 아카이브가 이제 제일 대표적인 이제 해외 판례인데요. 구글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원에서 이제 구글의 도서 검색 제공을 공정 이용으로 이제 인정을 하게 된 사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논문이라든지 원하는 책 그 검색에 있어서 네, 편하게 이용을 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인터넷 아카이브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도서를 이제 스캔해가지고 무료 배포한 행위로 되어 있지만 이제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공정 이용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공정 이용 판단에 따라서 상황과 목적이 따로 갈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법쪽이다 보니까 조금 어렵네요. 저도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컴퓨터 공학과인데. 네, 이런 판례가 그렇지만 네, 논문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외 판례, 보니까 뉴욕타임즈랑 이제 오픈 AI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나왔던 이제 소송 중에 하나거든요. 네. 이 소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해요. AI 학습에 이제 기사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작권 침해를 주장을 한 상황이고, 오픈 AI 같은 경우 이제 공정으로 이용을 했다라고 해서 주장을 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소송이 오갔던 네, 바가 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있어서 모르겠는데요. 하시면 할 수 없지만, 네,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게티 이미지랑 이제 스테빌리티 AI에서 이제, 진행된 상황인데, 스테이블 디퓨전이 이제 무단 크롤링으로 해서 이미지를 학습했다는 주장으로 해가지고 진행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핵심 쟁점으로 진행된 사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알고리즘 편향의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향의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부분에 이제 쟁점을 두고 보게 될 것 같은데요. 이 편향이라는 게 이제 데이터 및 알고리즘 구조에서 발생하는 체계적 왜곡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이 환각하고는 구별을 하셔야 돼요. 네. 이 환각은 이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만들어내는 오류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편향은 학습 기반의 왜곡된 패턴을 재현을 해가지고 진행된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자면, 편향의 개념, 알고리즘 설계 단계에서 개발자의 의도적으로 또는 아니면은 무의식적인 편견이 개입돼서 차별을 초래한다라는 부분이죠. 여러분들 챗GPT 써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분명히 아까는 맞다 그러면서 한 3분 뒤에 또 대화를 해보면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의식적으로 이제 편견이 개입돼가지고 이제 차별이 초래가 된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게 이 부분을 볼 수 있겠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GPT 쓰면서 하는 상황을 같이 조금 생각하면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할루시네이션을 구별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번 파트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환각은 이제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만들어내는 오류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편향 같은 경우 이제 데이터 편향, 방금 전에 챗GPT의 예시죠. 그 부분이 이제 대표적인 편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원래는 여러분들한테 가르칠 때 수학을 가지고 대입하는 게 제일 좋은데, 저한테는 아무래도 이 강좌가 학부생 인문계 학생들이 들을 수도 있고 공대생이 들을 수도 있고 여러 학생이 듣는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수식은 다 뺐습니다. 제일 좋은 건 수식으로 이제 설명해서 그래프 하나 주는 게 제일 편하긴 한데, 글로 하려니까 조금 어렵네요. 그래서 편향은 이제 데이터의 편향, 알고리즘의 편향 등으로 잘못된 생성물이 나오는 경우를 의미해요. 그래서 그리고 환각, 그러니까 할루시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닌 문자나 이미지를 사실처럼 꾸며서 답변하는 현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틀어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진짜인 듯 이야기를 할 것이냐라는 그 왜곡된 패턴 재현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편향과 환각이 구별이 된다라는 부분 좀 체크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다 반대로 알고 계세요. 아니면은 둘 다 똑같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체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나가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편향의 구조적 원인은 그럼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라고 봤었을 때, 알고리즘 편향의 구조적 원인을 봤었을 때 학습 데이터에 내재된 이제 편향성을 발현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주로 데이터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 데이터에 과거에 있었던 성별, 연령, 인종적 편향이 그대로 학습돼가지고 과거의 편향성이 내재돼갖고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GPT 하실 때 보면은 왼쪽에 히스토리로 해가지고 창이 다 남아있는 걸 갖고 GPT가 추적해가지고 대화를 이어가는 거를 한 번씩은 느껴보셨을 것 같아요. 이용 안 해봤는데요 하면은 뭐 할 말 없지만, 이용하신 분들은 하고 조금 느끼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과 착안해가지고 다시 이어서 강의 이어가자면, 특정 패턴에 대해서는 이제 과민하게 좀 두거나 아니면 피드백 루프로 이제 강화돼가지고 구조적 차별이 이제 발생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성이 커져요. 어떤 적에서 산업적과 사회적으로서 위험성이 큽니다. 이 부분이 이제 구조적 원인으로서 이제 알고리즘 편향의 구조적 원인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차별 사례를 조금 몇 가지를 갖고 와봤어요. 알고리즘 편향의 차별 사례 해가지고 대표적인 차별 사례 3가지가 있는데요. 테이랑 이제 이루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 입력의 편향을 그대로 학습해가지고 혐오스러운 그 발언을 출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욕을 계속 학습을 시켜갖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그 목적은 아니었지만 좀 따르게 된 거죠. 아무래도 네, 학습을 위주로 해서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네, 생성형 AI든 모든 인공지능은 학습을 한 다음에 내가 넣어준 만큼에서 이제 아웃풋이 나오기 때문에 네, 혐오 발언이 그대로 사용자 입력과 함께 네, 어우러져서 나온 걸 체크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콤파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범죄에 관련돼서 이제 흑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대평가해갖고 인종적으로 편향이 된 상황으로 네, 나왔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네, 이 부분 같은 경우 이제 인종 우월 그런 문제로 해서 나온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아무 죄도 없는데 네, 그러니까 완전히 문제도 없는 사람을 가지고 이제 흑인이라는 걸 갖고 그냥 재범 가능성이 높다 그런 식으로 나왔었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얼굴 인식 같은 경우에는 백인 중심 데이터로 돼 있어가지고 저는 아무래도 대한민국 네, 사람이기 때문에 네, 유색인종 네, 아시아에 해당되죠. 저도 네, 인식률이 낮아지는 거를 체크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편향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여성 부분에 있어서도 정확도가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습 데이터에 대한 차별 사례라는 부분도 다룰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알고리즘이 뭐 현실적인 결정을 하려고 했었을 때 아무래도 기술적 문제가 아니고 입력 데이터 문제죠. 네, 인풋 데이터가 지금 뭐 아무래도 유색인종 인식률이 낮아진 이유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이에요. 네. 좀 편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제일 많이 달랐던 게 이제 고릴라 사진이거든요. 네. 그 흑인 사용자의 이제 사진을 이제 고릴라로 잘못 분류하는 뭐 그런 편향된 데이터로 나온 경우도 있었고, 아주 옛날 뭐 제가 아무래도 석사 때 박사 때 그때인데요. 그때는 이제 고양이 사진을 두고 네, 진행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이제 오류와 차별 가능성에 대한 문제점이 돼가지고 야기가 되고 있다라는 걸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기술적 규제를 한번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기술적 규제. 아무래도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공정성 개선하기 위해 이제 자체 툴킷을 개발해가지고 진행한 사례들인데, 페어니스 360이라든지 와리프 툴이라든지 리프트 등이 이제 대표적인데, 여기서 기술적 접근 같은 경우에 이제 초기 예방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나온 게 있기는 한데, 근본적으로 데이터 품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편향으로 다 갔다 하는 한계점으로 네, 나왔었던 기사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대한 이제 공정성으로 보호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구글하고 IBM이 제일로 많이 기술적 규제를 두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IBM 같은 경우에는 AI 윤리 분야 관련돼서 최근에 이제 뜨기 시작했거든요. 2025년에. 네. 그런데 그 이전부터 해서 일찍부터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AI 원칙을 수립하고 현재는 이제 2024년, 2023년부터 이제 붐인 게 이제 리스폰서블 AI라고 하는데 책임 있는 AI 그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데 주력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알고리즘 편향 대응을 어떻게 했느냐? AI 페어니스 지금 360, 제가 잘못 말했네요. AIF 360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네, 이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를 이제 공정성을 측정하고 편향을 완화하는 오픈소스 툴킷을 개발해가지고
그 AI 결정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explainability 해가지고 그 자의 기술을 이용을 해갖고 설명 가능한 AI라고 하거든요. 그 기술을 이용을 해서 연구 및 상용화에 이제 편향의 원인을 추적하는 데 집중을 해갖고 진행한 부분을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랑 이제 국제기구랑도 협력해서 진행한다라는 걸 전달을 드릴 수가 있겠고, 다른 기업들보다도 IBM 같은 경우는 이제 책임 있는 혁신을 강조하면서 AI 윤리 분야에 일찍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어요. 네. 그 다음에 구글입니다. 네. IBM 먼저 이야기하고, 네. 그 다음에 구글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서요. 네. 아무래도 구글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자, 구글 같은 경우에는 AI 원칙 수립해가지고 구글 AI 프린서플이라고 있습니다. 네. 구글 AI 프린서플 같은 경우 7가지 AI 원칙을 발표해가지고 그 AI 연구의 배포 부분에 대한 윤리적 경계를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윤리적 경계를 설정을 해가지고 유용하고 사회적으로 유익하고 편향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쪽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냐의 그 AI 원칙을 수립해가지고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무기 개발이에요. 네. 아무래도 여러분들 한 번씩은 기사나 뉴스에서 봤을 거라고 보는데 안 봤는데요 하면 할 수 없고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AI 기술을 스스로 제한하는 자율 규제를 시행해가지고 네, 이 자율규제 원칙을 만들어갖고 진행한 바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고리즘 편향 대응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이제 AI 모델 관련해서 페어니스 인디케이터라고 있어요. 그래서 AI 모델의 다양한 그룹별 성능 차이를 측정하고 시각화하는 도구를 제공을 해가지고 알고리즘 편향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는 바가 있는지 게이지별로 해갖고 그래프로 보여주는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델 카드, 모델의 성능이라든지 제약 조건, 훈련 데이터 소스 등 투명하게 문서화해가지고 모델 카드 개념으로 해갖고 편향이라든지 그 한계점을 어떻게 사용자에게 알릴 것이냐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그치지 않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 이제 책임 있는 AI 팀을 꾸렸어요. 네. Responsible AI 팀이라고 해가지고 AI 윤리와 안전 문제를 전담하는 그 전문팀으로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현재 계속 연구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네. 여러분들 차후에 제가 휴먼 인 더 루프 해가지고, 네, 가르쳐 드릴 거예요. 아무래도 이 강좌 명이 뭐죠? 네, 생성형 AI와 휴먼 인 더 루프죠. 그래서 히트리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차후 마지막 강좌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조금만 더 설명을 할게요. 네, 아무래도 편향 문제 같은 경우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 알고리즘 편향과 이제 자율 규제랑 같이 이제 조금 논해보자면, 왜냐면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네, 2025년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편향의 근원인 뭐라고 뭐라고 보셔야 된다고 한다면, 그 데이터의 편향성, 특정 인종, 성별 집단에 대한 데이터 부족 또는 왜곡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자율규제 같은 경우에는 IBM과 그 구글의 자율규제 노력이 기술적 해결책으로서 이제 조직적 거버넌스를 결합해 갖고 정부의 규제 없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신뢰를 얻으려고 하는 부분에 목표를 두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정부 규제가 세다 보니까 어떻게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갖고 신뢰를 얻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놓으려고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요. 네. 이 자율 규제는 기업 내부 기준에 의존하죠. 네. 외부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외부 전문가나 사회 전반의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게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부분은요, 이제 알고리즘에 대한 제도적 규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EU는 신뢰할 수 있는 이제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데요.
적법성, 윤리성, 경고성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릴리어블 AI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인간 기본권을 이제 AI 개발 운영의 최우선 원칙으로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외에 이제 아무래도 미국 쪽을 보자면 이제 알고리즘 책임법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생성형 AI가 계속 발전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영향평가를 어떻게 둘 것이냐, 그리고 투명성 확보 등의 규율을 어떻게 둘 것이냐, 그 부분에 차관돼서 진행한다라는 걸 네, 볼 수가 있겠어요. 즉, 이 알고리즘 책임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알고리즘 운영 과정에서 발생된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 그 책임을 부담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부분을 네,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 알고리즘 책임법 같은 경우. 그러니까 사회적 영향에 대한 책임이에요. 네. 그래서 그 운영 방안에 대한 사회적 영향을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계속 의논이 오가고 있어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드릴 게 이 EU AI 액트입니다. 네, 인공지능 규제 법안이라고 한국어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게요, 이제 기초 모델 제공자인 이제 오픈 AI에서 이제 특화 모델 제공자 같은 경우에 이제 의무를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 해서 이제 EU AI 액트로 이제 발췌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 기초 모델을 가지고 이제 특정 서비스를 할 경우, 그 경우 모두 예, 그 요약서를 만들어 갖고 제도적으로 실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 저작권 보호에 관련돼서 제도적 규제로 넘어갈 수 있도록 네, 만든 모델 규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항이 네, 왜 생겼냐? 아까도 이야기했어요. 네. 아무래도 AI 모델 훈련시키는 이 부분은 제가 이야기 안 했네요. 네. 대중적으로 공개하는 걸 이제 목표로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만들어졌어요. 네. 투명성하고 이 부분은 이제 저작권 보호랑 이제 관련이 많은데, 투명성 확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데이터를 학습했는지 그 부분이 이제 제일로 네, 중요한 거고, 여기서는 어떤 데이터를 먹고라고 했어요. 네. 아무래도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편하게 쓰려고 먹고라고 썼어요. 네, 입력도 맞기는 합니다. 네, 입력도 맞기는 한데, 그 입력 부분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와닿는 표현이 뭐가 있을까 해서 이제 먹고라고 썼어요. 네, 조금 직설적이긴 한데요. 네, 기억하라고. 네, 여러분들 제발 좀 기억해 주세요 하고 네, 그래서 썼습니다. 네, 입력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모델이 어떤 데이터를 학습했는지 외부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어떤 데이터를 먹고서 학습했는지 네, 그 부분을 보려고 네, 투명성 확보로서 이제 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임 소재 명확화입니다. 책임 소재 명확화. 이 부분 같은 경우 이제 저작권 분쟁 시 어떤 데이터가 문제였는지 확인 가능해 하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해가지고 진행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어요. 어쨌든 이 두 조항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뭐다? 다 보여줘야 된다. 네, 무엇을 했는지, 네, 어떻게 학습을 했는지, 어떤 자료를 이용을 해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여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도적 규제로서 네, 나와 있다라는 걸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했는데 한번 쭉 훑어서 네, 한번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 져볼게요. 자, 오늘 배운 거 이제 생성형 AI와 윤리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배운 게 무엇이냐? 창작 주체의 문제를 어떻게 둘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두었어요. 그래서 저작권 체계로 넘어가서 네, 보호무용론이라든지 보호론 같은 경우로 해갖고 체크를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알고리즘 편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편향 문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로 넘어와서 이제 자율 규제로 넘어왔고요. 이 자율 규제를 통해
이제 제도적 규제가 미국과 EU에서는 발췌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발췌가 될 겁니다. 네, 만들고는 있는데 계속 수정하는 거로 보여요. 그래서 일부러 안 넣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 2026년이나 27년에 좀 나올 것 같아요. 좀 제대로 된 법안이.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수정이 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서 올리기보다는 네, 차라리 제대로 된 이론 법안으로 네, EU랑 미국 부분만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작 주체 문제, 저작권 체계, 알고리즘, 제도적 규제 해가지고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이제 실무나 정책, 학문에서 모두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 향후 연구 주제로도 확장을 하셨을 때 조금 편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보고, 네, 한 번씩 좀 체크를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지금까지는 그냥 모르고 막 썼는데 아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하고 네, 다시 한번 체크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덧붙여 이야기 드리고 네,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습해 주시면 좋겠고 네, 복습 안 하시더라도 한번 좀 생각하는 계기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생성형 AI와 윤리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